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 다시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한 차례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바뀌면서 오늘 다시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게 됩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킬 만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 위원장이 건강하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정부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펀드 사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일단은 수원역에게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에 최종 양형 기준안이 마련돼서 공청회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은 엄격한 봉쇄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건설업과 제조업종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을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 다시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네, 1년여 전 한 번 재판에 나온 뒤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안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이번에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전 씨에게 법정에 나올 것을 요구했고 전 씨 측에서 응을 한 건데요. 전 씨가 나오지 않는 동안 열린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었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 자택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하이빈 기자. 전두환 씨 집 주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씨 집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경찰로 매우 북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어서 별다른 인기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 전 씨 자택 맞은편에 미리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놨습니다. 오전 7시부터는 보수단체와 5월 단체가 각각 집회를 신고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부인 이순자 씨도 오늘 함께 광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 몇 시쯤에 출발할까요? 네,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전 씨 내외는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전 씨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허가를 받아서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과 코로나에 방점을 두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법정에 다시 서는 것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처음이잖아요. 당시 딱 한 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한 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재판 이후에 전 씨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판에 나오라는 요구가 다시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 씨가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차분하게 대응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무릎 꿇은 전 씨 동상을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으로 옮겼는데요. 오늘은 광주지법 정문 앞에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손팻말 1인 시위도 하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전두환시 자택 앞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3월 11일 단 한 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후 더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호화로운 오찬도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씨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대화가 어렵다던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이 없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발포 명령 의혹에 대해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이때 전 씨 측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심하게 앓고 있어 대화 내용은 대부분 의미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전 씨가 이번엔 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건강 문제는 여전히 단서로 달았습니다. 전 씨 측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모습이 포착돼 비판 여론이 크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정부는 불법 비자금 등으로 조성된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0억 원 넘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집도 최근 51억 원에 낙찰됐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돈 역시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불법 비자금 등을 조성한 전두환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총 2,205억 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금액입니다. 검찰이 7년 전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에 나선 뒤 아들 전재국 씨 등이 추징금을 일부 내왔지만 1,000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전두환 씨 측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 압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최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국내에서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이 돈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전 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공매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88세인 전 씨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1,000억여 원의 추징금은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앞서 천정배 의원 등이 전 씨 사망 뒤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끝장 환수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발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김 위원장이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우리 정부가 자신하는 것은 그만큼의 정보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4월 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역시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 위원장이 원산 지역에서 측근들과 머물며 정상적인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를 피해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이고 김 위원장이 조만간 등장할 거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태양절 행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보름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원산의 한 기차역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이나 상태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38노스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별장 전용역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길이 약 250m에 이르는 열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역 지붕에 가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1호 열차가 평양역에서 출발하면 인공위성이나 또는 한미의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원산에 1호 열차가 있다는 것은 팩트로서 확인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역은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단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 열차가 서 있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 화요일입니다. 이틀 후 사진에도 찍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주일 전이었던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엔 기차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15일에서 21일 일주일 사이에 열차가 역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시기는 김 위원장 위중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이번 주 초와도 겹칩니다. 제니타운 38노스 편집장은 JTBC에 김 위원장이 그때 원산에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최근의 사진은 없어서 열차가 지금도 역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현재 소재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위중설이 돌던 당시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펀드 사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일단은 수원역에게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 하셨습니까? 라임 피해자들 한마디만 해주시죠.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역에게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라임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남부지검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펀드 사기인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인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517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고 300억 원의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이외에도 라임 펀드의 자금을 투자받은 회사의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지금보다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양형위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에 마련이 되고 6월에 공청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은 지난 6일 회의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4년에서 8년, 최고 13년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양형의 폭이 넓은 데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에 큰 차이를 보여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서 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들의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18일 다시 회의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6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봉쇄 조치들을 조금씩 풀려고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얘긴데요. 하루 사망자 수가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두 나라 모두 완화된 조치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모처럼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도 차며 바깥 활동을 즐깁니다. 지난달 14일부터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린 스페인이 현지 시간 26일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엄마나 아빠와 함께하는 경우 하루 1시간 동안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Pues bueno, me parece una medida muy acertada. Quizás llega un poco tarde, pero es una medida necesaria tanto bueno por la salud física como psicológica de los niños. Era demasiado tiempo que ya. 같은 날 발표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288명. 지난달 20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날 260명의 하루 사망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3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대다수 기업과 공장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교령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2일 이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지만 영국과 스웨덴은 여전히 엄격한 봉쇄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부 활동 허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식당과 술집은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 러시아 쪽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6,300여 명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현지 시간 26일 6,3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말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2,97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50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89,949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의 약 46%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말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전체 노동자의 유급 휴무와 주민 자가격리 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러시아의 연휴 기간인데 보건당국은 이때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새로운 대국민 당화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활동을 일부 주에서 다시 시작한 미국 쪽 소식입니다. 뉴욕 주지사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단계적 경제 재개 일정을 말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경제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르면 5월 15일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안에서도 코로나19 타격이 비교적 적은 지역부터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경제 재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Reopen in phase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열 때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재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루 367명이 숨졌는데 지난 3월 3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남부 일부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주지사 명령으로 미용실과 볼링장, 타투샵 등의 영업이 허용됐는데 불안감에 문을 열지 않은 업주도 있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반등할 것이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올여름과 초가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I think as we begin to reopen the economy in May and June, you're going to see the economy really bounce back in July, August, September. And we are putting in an unprecedented amount of fiscal relief into the economy. 반면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현 상황을 미국 경제 최대 쇼크라고 평가하면서 대공황 시절 수준에 근접하는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얘기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이 동향이 없다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정부 당국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해 평가를 내릴 만한 어떠한 추가 정보도 얻지 못했고 그러한 조짐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스위크는 미 정보 당국이 북한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특이한 군사활동 징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최근 추가로 나오는 소문들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서는 김정은 관련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올랐고 잠재적 후계자로 꼽히는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름도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북한 매체는 직접 김 위원장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동정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네, 계속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라고 조선중앙방송이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보름째 계속된 김 위원장의 자맹으로 건강 이상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동정 수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용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은 오늘 아침 첫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조선중앙방송이 보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감사를 전달한 시점이나 또 다른 움직임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중반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의 70%를 미리 주고 앞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하고 미국에 돈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뒤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 전 시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건 0.3%였습니다. 기존에 2.1% 전망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잡았습니다.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9%로 봤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정부의 3차 추경을 통해서 자본 확충에 나섭니다. 이르면 6월 초 3차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담당할 지원 규모를 고려해서 자본 확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불이 났던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이 복원공사를 끝내고 오늘 문을 다시 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가 7월까지 면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여성 프로 바둑 기사를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여성 기사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지난 23일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미국 국적의 입국자가 청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4일 입국해 다음 달 8일까지 의무 자가격리 기간인데 이를 어긴 채 자가용을 타고 청주시 한 중압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입국한 뒤 진행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군포시 구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이미 3,3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난 천주교 김병상 몬시뇰 신부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유신헌법 철폐와 언론자유 등 민주화운동, 또 환경운동을 포함해서 사회운동에 헌신한 공로입니다. 오늘 장례 미사가 열립니다. 그룹 슈퍼엠이 어제 온라인으로 한 유료 콘서트를 전 세계 7만 5천여 명이 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청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화상 연결로 팬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온라인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콘서트홀에서 관중 없이 연주를 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공개 시점부터 사흘 동안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심사를 여야가 오늘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다음 달 중에는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재원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를 오늘부터는 3장씩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정착되면서 수급이 안정됐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마스크 오부제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오늘 자정 이후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매우 적어서 건조한 날씨를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6도, 광주 8도로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상도는 대구 5도, 울산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동풍이 불어서 강릉 16도, 태백 1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안동에서 난 산불은 어제 오후가 돼서야 잡혔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불이 사흘 만에 꺼지면서 축구장 1,100개 크기의 살림이 사라졌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이 계속 물을 뿌립니다. 불을 다 꺼서 철수했던 집에서 다시 불이 난 겁니다. 지은 지 60년 전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라가지고 지금 말로는 심정을 피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해요. 산불이 민가까지 내려오면서 본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안에 있던 돼지 8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도 불에 타 버렸습니다. 금요일 시작된 불은 어제 오후가 돼서야 껐습니다. 그제 정오쯤 다 끈 줄 알았는데 세찬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21m입니다, 초속. 3시간 만에 거의 한 6km를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산불이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나무도 흙도 모두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모두 800헥타르, 축구장 1,100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쪽으로도 불길이 향했습니다. 서원에 미리 물을 뿌려놓는 등 대비했는데 다행히 불길이 서원 쪽으로 더 번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확 치더만 다시 여기서는 불이 살아난 거지. 밤잠 못 자고 그랬지 뭐야. 대피했던 주민 1,200여 명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불이 바람에 다시 살아날까 일부 인력이 내일까지나마 감시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 중턱에 차량 한 대가 올라간 걸 CCTV로 확인하는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부산의 한 목욕탕에 있는 실외 창고에서 불이 나서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역 앞에 있는 맨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맨홀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49살 한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 넣어둔 비닐을 말리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혐의가 포착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무기 개발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빼내고 연구소를 떠난 전직 연구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만 20여 명 규모로 알려졌고 이들은 주로 대용량 이동형 저장 장치에 담아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혐의자는 퇴직 이후에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저장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의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이제야 발견한 건데 시신에서 여권이 나와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시신 2구를 찾은 건 그제 오후 3시쯤입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교육봉사 활동을 떠난 충남교육청의 교사 4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지 100일 만입니다. 시신은 사고 지점과 인근 계곡의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살피던 지역 주민들이 찾아냈습니다. 주민들은 충남교육청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매일같이 현장을 순찰해왔습니다. 사고 직후 많은 눈과 얼음 등으로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이 녹았고 지난 수요일엔 한국인 교사들과 동행한 네팔인 포터의 시신을 찾으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시신은 현지 경찰과 군인이 오전 11시 30분쯤 수습했습니다. 시신에서 나온 여권을 통해 남교사 1명과 여교사 1명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헬기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에 시신을 이송하고 절차를 거쳐 국내 이송과 장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지 경찰과 군인, 지역 주민들은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남북관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에 자체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인 우리 정부는 고심이 깊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당시의 장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두 분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뭐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하면 크게 세 가지지요. 첫 번째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세 번째로는 아마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4.27 이후에는 나름대로 남북관계가 발전이 됐고 그것을 토대해 가지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었죠. 네. 또 그리고 수많은 대화 또 그리고 교류도 했죠. 그러나 2019년도에는 그 북미 관계 악화랄까요? 다시 말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북미 관계가 조금 소환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다. 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 국면 네. 이것이 또 남북 관계에 나름대로 제약한 요인이죠. 막 그런 측면 봤을 때 남북한 모두 4.17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는 있다. 아하. 그리고 이 코로나 이 국면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 또는 극복 국면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 절반의 성공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과연 4.27 선언에 이행 의지가 있느냐? 저는 다르게 봐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 유지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뒤에 북한의 행보가 핵능력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증강시켜왔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군사력만큼은 우리에 비해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확실하다. 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순수한 의지는 저도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온 상황을 갖다가 평가해보면 아직 북한이 변화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 점에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이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네. 나겠지요. 변화부 말씀했는데 변화라는 것은 일방의 변화보다 상방이 변화 의지가 있어야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보여지고 이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 성명 또는 선언을 보면은 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 전에 이미 북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변 핵단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타 이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파 작업을 한다 이런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거 특히 또 뭐냐면은 2019년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좀 악화됐다 손 치더라도 북한이 적어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중강도의 도발이 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냐? 그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있었지만 기타 박격포라든지 방사포라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재래식 무기 일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상당히 비판했지만 이것이 핵 개발, 핵 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직까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좀 더딘 실천이 있겠습니다만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뭐 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북한의 셈법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 핵 보유를 굳히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핵 능력은 내려놓지 않고 부대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은 다음에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핵실험은 없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이렇게 저희가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략 핵무기 수준의 뭐 수소폭탄급은 이미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것이 결국에는 전술핵.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방사포는 아니더라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데 이스칸데르형은 핵 단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계속 시험한다는 것은 또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는
말로만 있었지 실체적으로는 없었다. 이 점을 우리는 유의하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북한과 미국 양쪽 중에 말이죠.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세요, 양 교수님?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는 그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네. 국제적 성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관계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평화 번영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 전략에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이것을 강조했죠. 그런 차원에서 2018년도 4.27 이것을 통해 가지고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노델 이후에 북미 관계,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했죠.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물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도 한반도 문제에서 이것이 남북 관계 북미 두 가지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책임 있는 것이지 북한이 문제 책임이냐 미국이 문제 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닭이 문제냐 닭이 문제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양측이 이행 의지만 있으면은 또 그리고 동시행동 상호 체제 존중이란 이 정신만 있으면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비핵평화 앞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지만 네. 책임의 본질적인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상황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를 보면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었다. 그럼 미국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측의 책임이 더 크냐? 저는 북한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미국에 있어서는 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끌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가 크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근본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미국, 중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 비핵화만큼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문제인데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낮은 진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서 일관되게 가는 것이 특정한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간의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이 같은 자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양 교수님. 동해 북부선의 연결 사업이 네. 우리 쪽 구간이죠. 이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강원도가 이 금강산 관광 중단되는 바람에 상당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강릉에서 제진까지의 나름대로 이 철도가 연결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약 한 2조 8천억 정도 소요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이 2조 8천억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 크게 기여를 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국가 균형 발전 네. 이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이죠. 이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민간급 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 제2차관이죠. 이 차관이 환동해 또 그리고 강원성 철도 여기에 대한 통합 연결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아마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해 남부선 또 그리고 아마 그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 중부선 그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 북부선 이것이 연결된다 하면은 이것은 동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균형 발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부여라는 것은 남북 협력 사업 이것이 남북 관계 합의상 이행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는 측면이겠죠. 이 철도 도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남북한 합의사항이고 또 그리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위원장 간의 그 합의를 재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측 구간에 연결한다면 북측 또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동해 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철도 연결 사업 이것은 한반도판 뉴딜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 교수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또 우리가 지금 지난 4월 15일 총선, 우리 뭐 신범철 박사님도 계십니다만도 총선에 있어가지고 이 여대 야수 정부 형성했죠. 이런 것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 충분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이 남북 간의 대화 교류 시점을 언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신 센터장님. 북미 비핵화 협상뿐만 아니고요. 사실상 남북 대화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동해 북부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대형 SOC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남북 교류와 연결될 수 있는 준비 사업을 한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의 재개 시점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네.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뭐 북한의 김정은 건강 상태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문제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우리의 카드를 일찍 꺼내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시에 꺼내고 그 적시에 꺼내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 위중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같은 이상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양 교수님? 그래서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여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한미 정부 당국의 일치된 정보 분석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말해서 지난 4월 15일 전후를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원산 일대에서 김여정이나 조영원 측근들을 대동해서 거기서 아마 전국 구상 다시 말해서 조합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총선 결과 또 미국의 대선 과정 더 나아가서 코로나 정부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구상을 하고 또 짬을 내 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인민들이 약속한 것이 지난 4월 15일 날 완공하도록 이렇게 약속됐죠. 그러나 완공이 어려웠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이 원산 이 갈마 지구에 대한 일종의 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동영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도 비공식적인 공개 활동, 비공식적인 현지 지도 활동을 했지 않겠냐.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까지 신변 이상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추측성이지만도 가짜 뉴스에 가깝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에 아마 자신의 존재함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개 활동 행식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건강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나름대로 비공개적인 소위 말해서 활동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이 그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 당국의 분석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는 도감청이라든지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5국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거의 확인 상태에서 한미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상당히 추측이 불가하다. 특이동이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 또한 정보 당국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 1호 의사가 있고 의료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 평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산에 있다고 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네. 나올 때는 그 정보의 조각조각을 모아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양무진 교수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건강하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여기에 더해져서 4월 15일 태양전 때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증폭됐다. 그 점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가 완전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코로나19든 아니면은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 기념에 참배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정은 상태가 지금 위중하다 이런 정보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양 교수님? 글쎄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 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스케줄이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정치 일정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다 보여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저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방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김정은 위원장도 4개국을 하고 있고 인터넷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에서 움직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인터넷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건강 이상설 해가지고 들고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나오면은 그건 이끌려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 데 있어 가지고 최고의 나름대로 효과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초쯤에는 이 경제 현지주도라든지 아니면 군사 현지주도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 보여지고 또 하나 여기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김여정 부분입니다. 김여정 또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유고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무슨 후계자 낙점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여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마 그것을 김여정이가 감안해 가지고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느 시점에 건재함을 하기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겠느냐 막 그런 것도 보이고 또 특히 중국의 우방국가에게도 뭔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북중 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초에는 뭔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께도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가 없지만 이상이 없다는 증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흔히 나오는 네. 다임 조치라고 해요. 다임의 D는 외교, 그리고 I는 정보, 그리고 M은 밀리터리, E는 경제 조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특히 중국,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협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보 차원에서는 지금 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성 정보라든가 정찰 정보 풀 가동해서 북한 상황을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군사 조치는 지금 단계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군의 이상 동향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경제 조치는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체력을 비축해 놓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 청와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활동이나 모습들이 뭐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상설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남북관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상설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은 어제 휴일, 종교시설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 기간으로 잡혀 있는 게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 어린이날까지죠. 이번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지자체들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모여 앉았겠지만 오늘은 띄엄띄엄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만나고 너무 기쁘고 빨리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접촉을 막기 위해 공용책과 성수는 치웠습니다. 성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 카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어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천주교는 서울 지역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성당 출입 여부를 바코드로 기록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바코드를 활용해 교인의 출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취미 활동도 시작됐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헬스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러닝머신을 하나 걸러 하나 띄워서 배치해 손님 간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운동기구의 손잡이와 의자 등 몸이 닿는 곳엔 수시로 소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단체 수업을 지금 중단하라고 말씀을 이제 전달이 내려와서 GX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이후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부분을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고, 한 대형 백화점은 패션쇼를 열었는데 업계 최초로 관객 없는 무관중으로 진행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이제 국내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고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역 감염이 멈춘 건 또 아닙니다. 지금 대구 확진자의 사례가 그런데요. 이 확진자가 부산에 가서 들렀던 클럽과 주점 등의 접촉자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 전 부산에 간 19세 남성 A씨와 접촉한 사람이 12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구 환자의 부산에서의 접촉자는 총 123분이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며 클럽이 10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A씨가 클럽을 방문한 날엔 당초 예상했던 480명보다 많은 515명이 있었습니다. 클럽 안에 CCTV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시는 클럽 방문객과 종업원 등 515명 중 388명은 연락이 닿았지만 나머지 127명은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입대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지난 17일 부산으로 가 이틀간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방문 사흘 뒤인 지난 20일 코로나 증상이 시작됐고 23일 입대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 첫 확진자로 알려진 31번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2달 만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도 내려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월세나 통신비 같은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생계 유지가 어렵단 겁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 신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지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엔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있어야만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급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라 이러니까 그거 주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여행, 숙박, 면세점업 등 피해가 큰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이 기간을 없앴고 일반 업종은 3개월에서 한 달로 줄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내려갑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에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는데 2학기에 0.15%포인트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크게 내린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승차 검진과 선별진료소부터 생활치료센터까지 코로나19를 빨리 검사하고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방법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틈으로. 소리 내서 벌려주시고 조금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자주 참아주세요. 의료진을 보호하는 차단벽 너머로. 가만히 계세요. 차 안에서 하는 드라이브스루, 걸어서 통과하며 받는 워크스루 검사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한 겁니다. 한 사람에 30분씩 걸리던 검사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줄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부터 증상 모니터링까지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 환자를 이렇게 입소시키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경험이 담긴 우리 방역 모델을 정리해 국제 표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 국가에서 좀 한국의 어떤 방역의 경험들, 어떤 치료의 경험들을 좀 공유할 것을 요청해 왔고요. 코로나19 진단 기법인 PCR 검사는 이미 국제 표준안 투표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식 방역 표준안을 만들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잠시 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3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광주법정에 서는 겁니다.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을 다시 연결합니다. 하이빈 기자, 아직까지 전 씨 부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전 씨 자택 차고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1시간 전에 비하면 더 많은 취재진과 경찰이 현장에 몰려 있습니다. 7시 10분쯤엔 민정기 전 비서관이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출발 시간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오전 8시 30분쯤에는 경호 차량과 함께 집을 나설 걸로 보입니다. 전 씨와 이순자 씨 내외가 한 차를 타고 일부 전 씨 측근들도 함께 광주까지 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위대도 집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단체와 5월단체가 각각 7시부터 전 씨 자택 인근 골목에서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골목 진입로에서 주민이나 취재진 외에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등 일부 5월단체가 도착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면서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도 현장에서 나눠졌습니다.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에 도착해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인데 광주 법정에 전 씨 부부 몇 시쯤에 도착할까요? 네, 승용차로 이곳에서 출발해 이동을 하면요,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 광주지법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가 재판장에 서는 건 작년 3월 이후 약 13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3주 앞둔 오늘 광주 법정에 다시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발하게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얘기 나누다가 현장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유일하게 한 번 딱 출석을 했고요. 그동안에 1년 1개월 동안 전혀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전임 재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법원을 떠났고요. 그렇게 재판장이 바뀔 경우에 재판 절차를 갱신, 새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전두환 씨를 다시 한번 보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네. 때문에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 이 재판을 새롭게 시작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전히 그동안에 3월 11일에 한 번 지난해 나왔지만 심신이 굉장히 뭐 고령으로 인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신뢰관계인으로 자신의 부인인 이순자 씨를 네. 동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이순자 씨는 계속해서 동석을 해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출석해서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신문이라고 네.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재판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재판장이 직접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좀 의아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온 세상에 전두환 씨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법적으로는 이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혹시 뒤바뀌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바뀌었을 때는 재판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네. 누구인지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재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판 자체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찰을 부른 상황에서 이 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뭐고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자세하게 좀 듣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인정신문, 그러니까 당신 누구고 신분이 네. 무엇이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걸 묻는 걸 뿐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이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라고 할 것이고 또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 씨는 오늘 인정신문에 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신뢰관계인을 동석을 하게 되고 그동안의 입장 자체가 뭐 건강 상태가 뭐 좋지 않고 뭐 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도 이 재판을 어떤 말을 뭐 묻고 답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불출석 재판이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전 씨 측에서는 똑같은 신청을 할 것이고 다만 이번 재판장도 받아들일지는 네.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 앞입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씨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지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1년 1개월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가을입니다. 예. 골프를 치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출석 신청을 네. 아마 하겠지만 이번에도 재판장이 받아들여야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씀드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가을에 이 골프장에 갔었을 때 네. 골프 치는 모습이 지금 화면이 나가는 것처럼 영상답게 공개가 됐는데 골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숫자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다라는 부분도 참 이 고령을 이유로 해서 재판을 못 나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 또 특히 12.12라고 하는 그런 날짜에 공교롭게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주역들과 함께 모여서 오찬을 가진 자리였고 그 오찬 자리에서도 뭐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술도 자연스럽게 곁드는 네. 자리였다라는 것도 알려지면서 정말로 재판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냐 누구나 궁금증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도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네. 4월에 전 씨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그 회고록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가 그 전에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여러 차례 증언을 해서 밝혔고 네.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 같은 거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아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가 지금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던 것들의 전제로서
실제로 이 헬리콥터에선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이 형사 재판에서 돼야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씨가 아니 그게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는데도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치고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내용이 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은 헬기 사격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굉장히 여러 번 조사위가 있었고 2016년에는 과거 전남도청에서 헬리콥터 이 기총 사격이 있었던 흔적까지도 지금 국과수에서 정확히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뭐 증인들도 있었고 증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인정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걸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재판 내에서 뭐 증인들이 나오거나 나오는 기타 자료가 의해서 입증이 됐었을 때 이 사실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의 전제 조건으로서 헬리콥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다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네,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전일 빌딩을 감정한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네, 목격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시위 현장에 있었던 분들, 뭐 간호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기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 6명 가량이 이미 이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말씀하신 전일 빌딩에서의 기총 사격 자극 같은 것도 이 각도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비춰봤었을 때는 헬리콥터형 사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이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현재 조사 결과들이 나온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고록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는 다 아시겠지만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설령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때 뭐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기존의 다른 어떤 그 정리된 내용들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도 헬리콥터 사격은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5.18 때는 당신이 몰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미 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거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 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여전히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맞받아치자면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그 밑에 자신을 보조했던 보좌관들이 정리를 한 것이고 자신이 이 기록을 또 정리한 건 아니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이 된 회고록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예 막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을 내렸고 그런데 이후에 형사재판에 서서까지도 여전히 나는 모른다. 그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고록을 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허위 사실이 담긴 걸로 보이는 그 회고록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몰랐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형사재판에 앞서서 민사재판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전시 측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쟁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재판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게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나가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여러 번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시작되면서 길었고 또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기록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도 이 직접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은 그보다도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더 길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전두환 씨 부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곧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다른 뉴스를 진행하고 현장에
다시 연결이 가능하면 그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뭐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뭐 기동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네. 뭐 반대하는 증인신문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증언이라든가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돌아보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재판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 씨 측에서 혹시라도 다른 종류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한번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 명예훼손 자체가 뭐 형사처벌을 크게 중하게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형사법정에서 당시 헬리콥터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잠시 후에 전두환 씨 부부가 자택에서 출발하게 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자금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내 논란을 의식한 듯 무기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은 전권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권한입니다. 무기한이라는 표현 역시 악의적인 선동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당선자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다고 거듭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27년 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소환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의원에게서 뇌물 사건을 직접 자백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뇌물 전과자라고 칭하며 당에 기웃거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당선자 대회가 우선이라는 김태흠 의원이 전국위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비대위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관리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당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가 거세질 경우 정족수가 부족해 전국위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 등 일부 중진은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전국위가 무산되면 당은 괴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해왔던 언론 브리핑이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살균제 관련 자신의 발언이 큰 혼란을 또 만들었고 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느냐며 언론들을 비난하면서인데요. 전문가와 오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엄중한 사태가 없잖아요. 코로나 사태고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살균제 발언도 지금 미국에서 좀 혼란이 있는가 봐요. 뭐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의 전화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전화들이 주마다 빗발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살균제를 몸에 주사하면은 쫙 살균이 돼서 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락스를 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뭐 바이러스고 박테리아고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사람이 마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심지어 혈관에 주사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학하는 분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충격적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때문에 어떤 대통령 혹은 정부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지사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는 걸 그대로 말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언론 브리핑인데 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메릴랜드 주지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그 슈마워 상원의원, 뉴욕주 상원의원인데요. 뉴욕 연방 상원의원. 이분은 트럼프의 발언이 꾀꾀대면서 허황된 얘기를 하는 그 의약품 세일즈맨 같아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특정한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그런 트럼프의 자세가 이번에 이제 그 주말 내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또 한두 번이 아닌 게 앞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혼란이 있었고 또 의료 관계자들이 여기에 또 비판하고 그런 적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이미 한 달 전에도 그 클로로킨 혹은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1930년대에 개발된 의약품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 심사를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이 났다고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처방이 100배 이상 늘고 4월에도 지금 계속 이제 처방이 몇 배씩 이전보다 많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질 자체는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 말라리아 치료하는 용량은 괜찮은데 그보다 좀 더 많이 먹으면 심장에 독성이 있고요. 만성적으로는 시력과 청력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성이 있는 물질인데 그걸 가지고 또 트럼프가 지금 이거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수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실험하자 이런 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도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아직 어떤 실험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여러 후보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보건장관을 교체하려는 논의가 지금 미국 백악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번에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도 좀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장관이면은 분명히 이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대통령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희생양으로 보건장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서 이 역시 트럼프가 11월에 있을 선거만 생각하고 지금 그 코로나19 위기라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고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쇼케이스로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WHO, 세계보건기구와도 또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WHO가 중국 대변인이냐, 대변기구냐 이런 비난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 조직 기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원금을 무기로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 지금 27억 달러의 WHO 예산 중에서 미국이 7, 8억 달러를 내는데 그중에 5억 달러를 일단 그 지불을 연기하고 그리고 WHO가 뭘 잘못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아예 영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돈으로 그 WHO를 거쳐서 개도국이라든지 연구소에 주지 말고 미국의 국제개발처라든지 국무부가 직접 이걸 이제 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이제 얘기가 지금 확인이 돼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 WHO는 어떤 타격이 실제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WHO의 27억 달러 예산 중에서 미국이 내는 예산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내는 액수가 많고 그리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이룰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책임져야 되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영국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골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그 70m 원더골이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 더 애슬레틱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9-2020 시즌을 결산하는 자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재개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6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 건데요. 여기서 손흥민이 지난해 12월에 터뜨린 70m 드리블 원더골이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자기 진영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볼을 이어받아 혼자서 무서운 스피드로 질주해 상대 진영을 가로지른 뒤 득점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의 몸값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4월 전 세계 선수 시장 가치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를 6,400만 유로, 약 851억 원으로 19위로 책정했습니다. 호날두는 23위에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수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봉은 올라가고 이적료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적료에는 선수의 미래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 지역에서 현지 시간 26일에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72명입니다. 일본 전역에선 2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300명에서 700명대이던 하루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13일 만입니다. 일본의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14,152명입니다. 사망자는 12명이 추가돼 총 385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효과인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아프리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00여 명입니다. 감염자를 국가별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집트가 4천 명을 넘어섰고 모로코와 알제리도 3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지금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전두환 씨가 방금 대문을 통해서 나왔고요. 승용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두환 씨 그리고 그의 부인 이순자 씨가 오늘 함께 광주지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탑승한 승용차가 서서히 골목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도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인정신문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첫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전 씨는 인정신문을 위해서 지난해 3월 11일 한 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요. 지인들과 화려한 오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를 태운 승용차가 연희동 자택 앞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전두환 씨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11일 출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건강한 모습들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이 끝난 뒤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두환 씨 조금 전에 연희동 자택을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오늘 광주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 전두환 씨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자택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꽁꽁 묶여있던 스포츠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관중 없이 다음 달에 개막을 하지요. 모두가 의료진 덕분이라는 스포츠 스타들의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존경, 그리고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피겨 여왕 김연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담은 덕분의 챌린지입니다. 배구 스타 김연경도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단도 앞다투어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스포츠계가 멈춘 상황이지만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관중 없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입니다. 선수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스포츠 스타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박지성을 비롯해 펠레, 마라도나 등이 전 세계 의료진을 향해 보내는 응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동풍이 불면서 강릉 16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조금 전 8시 2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대법정에 다시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한 차례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바뀌면서 오늘 다시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게 됩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2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정부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펀드 사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일단은 수원 여객의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 회의에서 마련돼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